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여러 논란으로 야당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인터넷 여론조작 이슈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어제 증시가 급락하며 시장에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원화와 채권 가격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은 수요일, 원인은 무엇인지 경제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많은 분들이 한입뉴스를 통해서 뉴스 정보 잘 전달받고 있다는 말씀을, 두 분도 요즘에 이 이슈들 다 쫓아가는데 버겁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한입뉴스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매 시간 뉴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은요? 저도 마찬가지 자세로 열심히 시사본부 저희 코너뿐만 아니고 네. 다른 코너에서 워낙 양질의 뉴스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좀 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춰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웃을 수만은 없는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내일입니다. 오늘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네, 지금 보면은 법원 행정처가 의원실에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 자료 이런 것도 돌리고 계속해서 이 의원들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돌린 설명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 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 게 중요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이 얘기까지 해가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은 이균용 후보자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제청, 또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같은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균용 후보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도덕성 문제, 자질 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해 이균용 후보자 다시 한번 소명하고 입장을 밝혔는데, 특히 이제 가족이 보유한 그러니까 10억 가까운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몸을 낮추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 관련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해왔던 판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과 비판의 말씀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균용 후보자가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내일 표결에 가결을 요청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표결인데 키를 쥐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부결할 그런 기류가 강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내일 표결에서 이 당론으로 가결 여부를 참여를 할 것이냐, 표결을 던질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결론은 어제를 못 내서
내일 이 표결 직전에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가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아무래도 부결 기류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후보자 논란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그 일부 과거 성범죄 판결들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또 일부는 좀 가해자 관점에서 감형한 사례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균용 후보자가 계속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성찰해보겠다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특별한 입장 변화라든가 이런 점은 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이 역사관 문제, 건국절 관련 발언이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이 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 관련해서 이거 자녀 재산 형성 과정도 있지만 이 처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특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재산 신고 누락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대답에 과연 누가 납득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특히 청문회에서 이렇게 키득키득 웃는 모습, 이런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야당 의원들이 많이 분노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당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공백이 당분간 발생하더라도 부적격자가 와서 사법부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행 체제가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봅니다. 무산 위기를 맞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과정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오후 저희가 이제 짚어드렸듯이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극적으로 입장 차이가 좀 좁혀지면서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시작이 됐고요. 결국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 계획서 의결하고 이런 것들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오늘 권인숙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여가위원장이죠. 청문회 할 때 유감 표명을 했고 그걸 또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수용을 했어요. 이렇게 서로 간의 사과와 수용, 이걸 거치면서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 예상대로 자료 제출 여부가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김행 후보자가 계속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 해명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청문회 질의에 필요한 자료는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오늘도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태도, 이런 모습, 그리고 청문회 준비하면서 검토했던 자료를 볼 때 김행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야당은 이렇게 자료 제출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간 반면에 국민의힘 이 의원들은 좀 옹호하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가부 장관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또 맞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 영상 트는 과정이나 아니면 판넬 드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여야 간에 또 고성도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조용히 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마 지금 오전 질의는 끝났지만 오후에 속개가 된다면 네. 밤 늦게까지 여야 간의 공방, 또 김행 후보자의 발언, 뭐 태도나 이런 것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제일 핵심은 이 위키트리 관련된 주식 거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전에 계속 공방이 됐는데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2013년 김행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었죠. 자신이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우이와 남편 친구에게 맡겨놨다가 2018년에 되찾아온 것, 이것은 결국은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이제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이게 계속해서 공방이 오가겠지만 김행 후보자의 해명이 계속해서 바뀐 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김행 후보자가 2018년에 그 전량 다시 되사온 것, 신우이와 남편 친구로부터 되사온 것은 2018년 전후로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이 줄 퇴사하는 현상까지 있었고 이 때문에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이 주식을 다시 맡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 무너져가는 회사를 다시 맡아준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18년에 이 회사 주식을 다시 가져온 것으로 해명을 했었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2018년 전후로 해서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니었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이 소셜뉴스 임직원 숫자가 2017년 7월 38명, 2019년 6월 43명으로 2년 사이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는 2018년에 직원들이 줄 퇴사를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임직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이 국민연금 회사 가입자 숫자로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평균 임직원 숫자로 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임직원 숫자가 증가를 했다는 점이 나오고 또 국민연금 상실 가입자 수로 살펴본 이 회사 퇴사자를 봐도 가장 많이 퇴사했을 때가 2019년 3월 6명 퇴사인데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2019년이면 이미 김행 후보자가 회사에 복귀해서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들어와서 회사를 살렸다고 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시기적으로도 퇴사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또 회사가 어려웠던 2018년 전후로 김행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회사 연수 비용 급여들을 꼬박꼬박 받아온 점도 이미 확인이 돼서 2018년에 7,500만 원, 2019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를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2018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억지로 주식을 다시 받아온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은 좀 적다 이런 네. 또 평가가 나오는데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예상했던 대로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일 먼저 여야 간의 이 공방 주제로 떠올랐는데요.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유인촌 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물어본 건 이런 거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질의가 많은데 검찰 조사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유인촌 후보자는 없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전형적인 정치적인 시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을 좀 겨냥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인촌 장관한테는 어떤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 민주당에서는 아니 검열 여부가 맥락 아니냐. 그 문체부가 만든 이 백서 안에서도 유인촌 장관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주무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게 검찰 수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로 다 따지게 된다면 정치적인 판단이 도의적인 판단 거기에 따른 책임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미연은 해도 리스트 작성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듭 의혹을 부인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이제 두 자녀가 아버지의 돈을 보태가지고 각각 7억 5,500만 원, 17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증여세 납부세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증여세 납부 내역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오늘 질의가 있었는데요. 유 후보자는 이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두 아들이고 이들의 납세 정보는 두 아들의 개인 정보다. 그래서 공개 안 해도 된다.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맞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증여했다라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를 어느 정도에 구입했는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이거는 독립생계 이전에 후보자의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야당의 반박이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청문회 내내 또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네, 이게 이제 공개 개인정보 이 제공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차 방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3일부터 시작했던 2차 방류 준비 작업, 그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에 섞어서 이 다액중 제거 설비로 안 걸러지는 삼중소소 농도를 최종적으로 측정을 했었죠. 그 결과 기준치로 나왔다고 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지만 사실 앞서서 그 2차 방류를 앞두고 있던 오염수 시료를 검사했을 때도 사실 탄소 14, 세슘
137과 같은 이 방사성 핵종 4개가 검출이 된 바가 있는데 이때도 도쿄전력은 굉장히 미량이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어제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앞두고 외신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회견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 바닷물을 섞어서 희석하는 설비, 이 희석 설비에 도장이 그러니까 칠을 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도장이 일부 부품 현상이 발견됐다고 도쿄전력이 밝혔어요. 어제.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도쿄전력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이 도장이 부푼 것이 빗물 유입 등으로 말 그대로 도장만 약간 들뜬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안전성 측면의 문제점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또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희석 설비에 균열이 있어서 도장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도장이 이렇게 부풀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빗물이 유입됐다고 밝히면서 도쿄전력이 2차 방류를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데이터와 발표를 사실 도쿄전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3일까지 1차 방류량과 거의 똑같은 7,800톤의 오염수를 처분할 방침이고요. 하루 방류량은 46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민주노총과 환경운동연합 등 99개 국내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오늘 오전에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통해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또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봉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주장과 데이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왜냐하면 뭐 우리 인력이 가서 거기에서 뭐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소스 채취해서 우리가 검사하고 따져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말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쿄전력에 보여왔던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봤을 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이 말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또 펼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제적으로도 지금 일본의 이 핵폐기 이 핵폐기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연대를 해야 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이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좀 인정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단한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입장이고 목소리거든요. 하지만 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계속 방류를 계획대로 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이게 또 국제적으로 어떻게 또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또 시민사회 특히 일본 어민들의 피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계속해서 민감한 또 사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곳곳으로 사고 잇따르고 있는데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상관 1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여파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향도 유천 하이패스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3km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대간 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으로 주춤하고 수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는 5km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 쪽은 잠원에서 수원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 또 천안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로 가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야는 오늘도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죠. 네,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일 잘하는 그러니까 지역발전 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다.
야당 대표의 심부름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하는 그런 후보를 뽑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는 김태우 후보를 뽑아야 지역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빌라촌 또 다세대 다가구 밀집해서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 상황에서 이걸 좀 주거지를 좋게 탈바꿈시키려면 힘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직 입원 중입니다.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상에서 당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했어요. 이번 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다라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빠짐없이 동참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특히 이제 주변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좀 적극 독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서 구민들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강서구민 있냐 없냐 이것도 따져 물어서 계속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강서구가 말 그대로 선거 전쟁이 되고 있는데 김태우 후보는 분당과 성수동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강서구에 60만 원 월세를 들어 살고 있다. 이런 야당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검증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이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이 김태우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있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5,1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고요. 또 배우자 명의로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는 10억 400만 원짜리 아파트라고 신고가 했는데 이게 실제 시장에서 올라오는 매물 가격으로 하면은 13억에서 17억 또 하나는 다른 아파트는 13억에서 14억이라서 실제로는 사실 합하면 한 30억이 시세가 넘어가는 실거래가는 그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지금 강서구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어제 알려지자 이 김태우 후보자도 어제 SNS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강서구 가양동에 살다가 작년 6월에 강서구 등촌동에 현재 사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 월세인 게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차원의 취지에서 반박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고액의 재산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동네에 고액의 아파트를 마련해 놓고 아파트 두 채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서구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싼 값에 사는 척만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강하게 위선이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공산 세력과의 대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향 군인의 창설 행사에도 참석해서 가짜 평화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재향군인의 이 창설 71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고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동안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 종전선언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는데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이 이른바 가짜 평화론을 비판하고 또 이른바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런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10월 1일 이제 국군의 날, 그다음에 2일 노인의 날, 그러니까 자리에 뭐 상관없이 북한 정권 종말이나 공산 세력과의 대결 이런 대북 강경 메시지, 국내 이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나 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뭐 총선이나 앞으로 여러 선거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우선 결집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경제에 대해 또 이제 올인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정책이나 지금 여러 가지 민생 어렵다고 하는데 민생 대책을 내놔서 이 총선 전까지 경제 정책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행보로 가지 않을까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연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또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대북 강경 메시지와 함께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국내를 향해서 이념적인 어떤 대결의 의지를 보이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남북 정책에 대해서 잇따라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4 남북 공동선언 16주년이었는데요. 어제가 이날을 맞이해서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서 걱정이 크다.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정부 기조를 비판을 했고요. 또 14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결의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자 남북의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다. 그동안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일부 퇴행이 있었지만 국민의 염원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나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사실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이 남북 간의 남북관계 개선의 이 성과들을 또 나열하기도 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9월 19일 지난달이죠.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도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벌써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셈이거든요. 공개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이 선거를 앞두고 메시지 대결하고 있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남북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요. 자, 이번엔 정부 예산입니다. 최근에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예산도 줄어서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6.6%를 깎아서 또 논란이 됐는데 다른 예산입니다. 잇따른 참사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난 대응 연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깎아서 논란이 된 예산들이 R&D, 연구개발 분야와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예술관련 그런 분야들인데 예. 이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지체 없이 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신속 지원하는 예산이 90% 가까이 삭감돼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또 올해 있었던 일이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을 그동안 투여해 왔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삭감됐다는 것인데요.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안 자료를 보면 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41억 2,500만 원이 배정됐었는데 내년에는 4억 6천만 원만 배정이 돼서 89%가 삭감이 된 것인데 확 줄어드네요. 문제는 이 연구 예산이 무엇을 하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이 연구 사업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이나 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수주 내에 바로 기술 개발을 착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긴급 재난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가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 기술, 그리고 정보 전달 서비스 기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 정보 전달 체계 개발,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들을 그동안 실제로 개발을 해왔던 예산인데 네. 문제는 이게 90% 가까이 삭감이 되면서 내년에 예정돼 있던 17개 과제가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꼭 필요한 재난 관련 예산, 연구 예산마저 삭감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관련해서 이건 카르텔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도 나왔었는데 물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 연구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R&D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해저 지진을 연구를 해가지고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그리고 그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네. 연구 사업, 이것도 80%나 지금 깎인 것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대거 삭감된 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사업들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의 우선 투자 순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연구개발 사업 중에 투자할 것을 순위를 매겨본 결과 가장 최상단에 가장 투자 우선순위가 높게 스스로 평가를 해놓고 예산은 또 상당 부분을 삭감하면서 모순적인 태도, 심지어는 기준 없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물가도 중요합니다. 경제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을 했다고요? 네, 김 사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발전 원가는 대폭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고 누적 적자는 47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4분기에 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4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주장은 정부의 이 생각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서 킬로와트 시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2분기 누적 요금 인상폭이 킬로와트 시당 21.1원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30원 정도 인상해야 되는데 김동철 사장도 25.9원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발을 맞추고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킬로와트 시당 25.9원이 올라가면 우리 이 가정의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4인 가구 연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가구당 부담액 월 58,575원에서 67,174원으로 8,599원 늘어나게 된다고 해요. 계산해봤더니. 뭐 대략 9,000원 만 원 가까이네요. 네. 그래서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좀 미묘한 신경전이랄까, 이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여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요금 지금 4분기에 올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있고. 총선 때까지 이 전기요금 인상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동철 사장이 그런 뭐 정치권의 목소리,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다른 문제 같아요. 아시겠지만 김동철 사장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신껏 뭐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은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한전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금이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의 이 좀 어떻게 보면은 미묘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또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입뉴스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스스로 장안의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0223님,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정말 명곡입니다. 딱 오늘이네요. 자,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랗습니다. 말씀대로 오늘이 딱이네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보아.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공문서나 알리는 글 등에서 있다란 말을 명사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 오류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it 다음에 슴 또는 씀을 쓸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우리말에서 용언을 명사로 만드는 방법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은 용언의 어간에 미음이나 음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다, 꾸다, 추다와 같이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미음을 붙여서 그림, 꿈, 춤과 같이 만듭니다. 또 얼다, 웃다, 죽다와 같이 받침이 있을 때는 음을 붙여서 각각 얼음, 웃음, 죽음이 됩니다. 따라서 있다의 경우에는 it 다음에 음을 붙여서 it, 음이 되는데요. 발음은 물론 있음으로 해야 하죠. 그렇다면 도박의 일종인 노름의 경우는 어떨까요? 맞춤법에는 음과 결합해서 명사가 된 것이라 해도 어간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름의 경우도 원래는 동사 놀다에서 온 것이지만 원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저 소리나는 대로 노름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도 그대로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9.9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곳곳이 많이 쌀쌀하거나 추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가을 아침 추위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이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서리가 내리고 중부지방의 산지나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에서 15도가량 벌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서울과 대전이 19도, 세종, 광주 20, 강릉, 대구, 제주 21, 부산 22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추위가 있고 낮 기온은 비교적 선선한 상태로 오를 전망이니까요. 당분간 옷차림은 포근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모레 늦은 밤부터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 한때 비가 내려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 전남 경남 제주에 비 소식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하루 460톤씩 모두 7,800톤가량을 17일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 오르며 최근 5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큽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에서 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날씨가 가을이죠, 그죠? 네.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도 하고 정말 10월이니까 이제 가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가을 기분을 만끽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을 기분을 만끽하려면 단풍 보러 가시는 게 좀 더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보이지 않을까 하고, 사실 저는 가을이란 느낌보다는 이 겨울인가?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환절기에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일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분들에게 아이 부탁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맡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맡기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연휴 기간에 초등학생 조카를 돌봐주고도 타박을 들은 사연이 전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고마움을 표해도 사실 모자라지만 오히려 화를 내서 난감하다라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온 겁니다. 초등학생 5학년 조카를 둔 글쓴이는 올케 언니가 한나절만 조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못하다 보니까 뭘 줄까 생각하다가 밥에다가 참치캔, 상추 그리고 초장을 넣고 비벼서 밥을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보내고 조카를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말은 안 그래도 애가 키가 안 커서 약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한창 클 애한테 몸에 안 좋은 캔 참치를 먹이냐. 초장도 설탕 덩어리고 캔 참치도 다 독이다. 내가 비싼 한약 먹이면 뭐하냐. 옆에서 도움을 이렇게나 안 주는데 라고 쏟아낸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맡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겠네요. 네, 이걸 듣고 글쓴이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애 공짜로 맡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라고 받아쳤더니 올케 언니는 애 봐준 돈 안 줬다고 캔 참치 같은 거 먹인 거냐. 참치 통조림값 카톡으로 돈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둘 사이의 말다툼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이걸 본 누리꾼들은 저럴 거면 남한테 애를 맡기지 말았어야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최근에 교사 인권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우이한테도 저러는데 선생님한테는 오죽할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밥에 참치캔에 초장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자, 추석 연휴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OTT 뭐 넷플릭스 같은 채널입니다.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추석 연휴에는 OTT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뭐 컨텐츠도 많고 볼 영화도 많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OTT 이용률과 함께 국적 세탁까지 하며 온라인에서 필리핀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편법 공유 계정을 구매한 건데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이 OTT 결합 할인을 다른 나라 계정을 이용하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달라진 모습은 사실 그동안은 개별 이용자가 국적을 변경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편법 계정이 하나의 사업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 1,400원에서 14,000원을 내고 뭐 광고를 없애거나 영상 다운로드 등 이용이 가능한 유료 서비스인데요.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 정식 상품을 결제하려면 그냥 유튜브 안에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10대에서 3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그리고 조회한 상품 1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었고요. 10대랑 20대 여성 사이에서는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했대요. 근데 이 통계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이런 우회 경로를 통해서 구독 상품을 찾으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OTT 채널을 이제 시청하겠다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네. 가족끼리 그렇다면 아이디를 공유하는 그런 계정은 없나요? 그런 계정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외국에서는 식구끼리 이제 아이디 공유를 허용하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빈틈을 노리고 대행 업체들은 가상 사설망으로 우회 접속 계정을 만든 뒤에 국내에 있는 이용자들을 가짜 외국인 가족으로 묶어버리고요. 여럿이 함께 지불해서 할인을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이런 국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만약에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접속을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합 자체는 약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요금 내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최근에 그래서 OTT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네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이랑 인플레이션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인데 OTT에 한 달에 15,000원 이상 내는 이용자가 2021년만 해도 한 9.5%였는데 작년에 1년 사이에 무려 두 자릿수 14.9%로 늘어났고요. 여기에 주목할 만한 거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또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는 이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유독 한국 소비자만 홀대받고 불편한 소비 환경을 감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편법 개정은 너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 또한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가 됐든 OTT 서비스에서 좀 우리 이 한국 내에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가족들끼리 계정을 묶을 수 있고 가격까지 내린다면 또 이렇게 편법은 안 할 텐데 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난해 이란에서 20대 여성 마흐사 어머니가 구금됐다가 마흐사 아미니 어머니가 아니네요. 마흐사 아미니가 구금됐다가 의문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10대 여성이 도덕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로 빠졌다고요? 16세 여성은 이제 히잡을 느슨하게 썼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도덕경찰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고요. 쿠르드족 인권단체 행가우가 성명을 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경찰은 지도 순찰대를 의미하는데 다만 이 행가우가 공개했던 CCTV에서는 소녀가 지하철에서 부축을 받아서 승강장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이걸 이용해서 신체적인 다툼은 전혀 없었고 그냥 소녀가 평소에 저혈압을 앓고 있어서 쓰러져서 머리를 다친 거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심지어 소녀의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까지 보도를 한 건데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였다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설명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뜻 또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 사고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가족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을 강제로 인터뷰를 해왔고요. 현재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취재를 하러 들어온 기자를 체포하면서까지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 이제 불리한 내용이다 싶으면 좀 언론 통제를 하게 되는 거네요. 안 그러겠죠. 네. 자, 이렇게 통제하는 이유가 1년 전에 있었던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바로 아미니 의문사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네, 당시 22살이었던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연행돼서 재교육센터로 끌려가는데 사흘 뒤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지금과 똑같이 폭력 사용을 부인했어요. 이란 시민들은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동안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던 시민들은 이걸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진 겁니다. 이미 지금 SNS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 등의 규탄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부는 더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외신에서도 더 조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덕경찰, 도덕책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했는데 도덕경찰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좀 더 지나치게 좀 강압적인 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학부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기초공학 물리학 수업을 하던 중에 전화가 울려서 받지 못했는데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이런 일이었군요. 노벨 상 수상 소식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이 수업 도중에 무음이라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쉬는 시간에 다시 걸어보니까 노벨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아니 이게 안 믿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 피싱 전화 아니냐. 스미싱 전화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당시 전화를 받고 너무 이제 떨리고 기뻤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다시 들어갔는데 아직 공개 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말은 하면 안 되고 또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꾹 참으면서 수업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 누굽니까? 이분은 릴리에라는 분인데 역대 5번째이자 3년 만에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된 거고요. 수업을 마치고 수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고 바로 달려가서 수상 소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수상자가 공식 발표 4시간 전에 사전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요? 네, 노벨 화학상 수상자 3명의 명단이 발표 예정 시간보다 몇 시간 이른 이날 아침에 유출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니까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벨위원회가 3명의 수상자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 이메일을 실수로 보낸 거예요. 이날 수상자 발표 예정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45분이었는데 이 문제의 보도자료 이메일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1분에 도착한 겁니다. 뭐 사실 그 전에도 노벨상 수상자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라는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도 보면 스웨덴 일간지가 공식 발표보다도 한 2시간 정도 먼저 한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수상자를 보도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엔 뭐가 다르냐? 123년의 역사를 거쳐서 수상 주체가 실수로 수상자 명단을 사전에 유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화학위원회는 실수를 인정하고 수상자가 아직 선정된 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도 하고 발생한 실수로 거센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네.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뭐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노벨상 아유 얼마나 가슴이 뚫릴까요? 소장님도 한번 노려보시길. 노벨 아재 개그상요? 네. 그 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흐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장 소장님. 계속 방송하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어르신들 찾아뵙고요. 네. 인사드려야죠. 집안. 처갓집에 안 가요? 네. 가서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안 가셨어요? 우리 집에는 안 오셨잖아요. 어르신. 네, 알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뭐 방송하고 뭐 지역도 한번 보고 또 제가 강서구 저 선대위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좀 뭐 좀 돌아다녔습니다. 이따가도 여쭤볼 텐데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말 정도에는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현장에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아주 개인적인 촉이죠. 아, 일정이 어떻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아이 뭐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못 하러 가요. 아니에요. 엄청 좋아합니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재명 대표 언제 오냐고. 그런데 지금 이제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호감도가 강서에서요. 그냥 자, 난리가 민주당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 이야기부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 대통령실이 민생 강조하고 있고 비상경제회의도 민생 체감형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소장님이 민생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맞아요. 제안을 냈나요? 네. SNS에. 자, 이거 안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범죄 피고인. 피고인하고 어떻게 대통령하고 만나냐. 당신 재판이나 잘 받아라. 이런 식의 공식적인 성명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국정을 운영할 야당 지도자 파트너로서 우리는 이재명 당신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당신은 어쨌든 확정적 중대 범죄자야.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뭐 이게 뭐 불발이 됐지만 재판 잘 받으세요. 이거 같아요. 당신하고는 국정운영 논의 안 할래.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는 반응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또 배경은 뭘까요? 아니 반응을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정상적인 요청을 하는 것인데 반응이 안 오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되면은 때 되면 밥을 먹듯이 똑같이 야당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위해서 민생을 위한 만남을 하자라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이 정부가 이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용산의 대통령실이 문제인데 일단 민생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자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비상 민생 경제 회의 한 20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가를 잡았습니까? 환율을 잡았습니까? 기름값을 잡았습니까? 엄한 야당 대표만 잡고 있잖아요. 못 잡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납시다. 필수 만나야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국민 앞에서 그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불체포는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있고 당내에서 좀 다른 얘기 했다고 해서 색출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외상감 받겠다 그러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입니까? 예, 숨으려다가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각성하고 네. 그제부터 그거 내려놨고요. 그 다음에 색출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협박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흥분 상태에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그게 다 정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갈등이 불거질 일은 없을 것이다. 갈등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행 후보자 관련된 의혹과 논란 상당히 지금 청문회장도 공방이 치열한데 일단 두 분께 한마디로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먼저 장 소장님 한마디로 먼저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웃겨요. 꼭 보세요. 웃겨요. 꼭 보세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요. 동감합니다. 지금 동접이요. 뭐 한 1만 7천 2만 가까이 그 보고 있더라고요. 라이브들이 이제 뭐 보통 다른 각 방송에서 하는데 기본 1만 5천은 다 동접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밌어요. 빨리 시사. 이게 재밌는 게 정말 즐겁게 재밌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한 편의 코미디다. 씁쓸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준호 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 그 당시 뭐 이사회 열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이사회 그때 소집된 거 아시냐고요. 그랬더니 저는 소집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계속 질문과 답이 달라요. 이상해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자료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제가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 왔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판넬로 만들어 왔잖아요. 제가 소명하러 왔잖아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보고 왔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희대의 그러니까 청문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렇게 청문회가 되면 이 청문회 관련된 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못 웃기게. 좀 엄중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웃고는 있지만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러 왔으면 자료 제출도 좀 성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도 좀 하고요. 그리고 묻는 말을 물어봤으면 좀 합리적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오늘 하루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만 때우자 해서 뭘 물어보면 동문서답의 전략을 짠 게 아닌가. 그래서 A를 물어보면 막 D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답답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지금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합의를 뒤늦게 하고 들어온 이유는 시간 끄는 데 있어서 방탄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좀 그런 게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자, 유인천 장관 후보자 이야기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인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들의 아파트 구입 관련 정여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독립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국정원의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에 문체부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유인천 후보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장관을 역임했었던 인물인데요. 장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보다는 유인천 장관이 좀 나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꾸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아들 문제라서요. 이거 저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제가 뭐 아들 재산을 이런 식으로 뭐 신고할 뭐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잖아요. 청문회 왜 하냐면요. 이런 거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아들의 개인정보니까 나 자료 제출 못 하겠어요. 이러면 청문회 왜 하냐고요. 이해가 되질 않고
예술계 종북 뭐 블랙리스트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 부분을 수사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조사하고 수사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검찰의 뭐 예를 들면 조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2019년도에 어떠한 뭐 위원회에서 이걸 다 조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104건이나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공식적인 문서에 있는데 본인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지 해명하려면 좀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주 부대님 어떻게 보면 유인천 장관 후보자는 답변에서 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나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 됐었는데 유인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비슷해요. 수사를 안 받았으니까 없다. 근데 있어요. 문건이. 단지 수사만 안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어떻게 안 됐는지는 밝혀야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공소시효나 법적 처벌을 안 받았지만 행위는 있었다. 라는 것은 얘기를 해야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유인천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피노키오라는 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관 특히 사람도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좀 언사가 거칠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사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히나 국민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제가 이거 문건을 좀 봤어요. 이게 보니까 블랙리스트 부분 2008년 8월 청와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유인천 장관 시절 청와대 문건이에요. 여기 뭐 다 읽으면 힘드니까 제목이 뭐냐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해서 기획관리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건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계속 실시. 이게 돼 있어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참 이런 거 다 아시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 사업의 대규모 예산 지원. 문화부는 산하기관 인적 청산, 새로운 구심 세력 형성 지원. 이런 게 뭐예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짜서 잘라내고 본인들 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건들을 MB 정권 때 문체부 장관과 공유를 하지 않고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문건만 보더라도 이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네. 장소장 장관 후보자님? 이런 내용을 당시에 장관이었던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몰랐을 리 있을까요? 몰랐을 리 없잖아요. 당시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했을 때 수사 기록에는 국정원이 장관에 직보했다. 라는 뭐 정황이 밝혀졌다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수사 기록을 보면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면 되게 무능력한 거고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부하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과거에 이렇게 됐고 수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해야지 무조건 잡아댄다고 공식적인 문서가 있는데 없던 일이 될까요? 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어요. 인사검증 때 이 국세청이나 관련되는 자료를 싹 일괄 발급해서 이 확인하는 그 방법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이제 제도적인 개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야가 자기네들도 장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철저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민주당 나빠요. 그렇게 많은 의석 갖고 있으면서 왜 법 개정 안 합니까? 인사청문회법부터 개정하세요. 국민의힘 나쁜 것 같아요. 왜요? 그런 걸 먼저 제안해서 우리 민주당이 주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이제 보좌관을 하셨으니까 장 소장님도 저도 보좌관을 해봤고 이게 뭐냐면 자료 싸움이거든요.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이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그 국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법이 이 부딪혀요. 그래서 제출 예전에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말씀한 대로 좀 용이했습니다.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의 금융 그다음에 개인적 사생활 이런 뭐 가족들의 관계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들이 악용해서 제출 안 한 경우가 많은데 네. 말씀한 대로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징벌 조항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장관 임명 불가. 이런 식의 제한 규정이나 징계 규정이 있어야지 법 무서운 줄 알고 국회 무서운 줄 알지. 맞아요. 아이 제출 안 하? 그래 제출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우리 하루만 피해가야지. 버텨. 하루만 버티면은 내일 그냥 나는 장관이 돼. 그러니까 그냥 못 들은 저 딴 얘기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네 저녁 때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뛰러 갔습니다. 지금 곧 제출할게요. 예. 이러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요. 짜장면 집도 아니고 뭐 네. 아직도 오고 있대요. 문재인 정권 두 분이 이 부분은 또 의견 일치를 보시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지금 논란입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자 다음 카카오 다음 이제 클릭 응원 논란입니다. 중국이 과다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응원이 되는 이 내용을 두고서 제2의 뭐 드루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관련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자 이게 총선 여론 조작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서영철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망해요. 논평하기도.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현상만 보시죠. 다음에서 이 축구 대회를 앞두고 응원 클릭에 대한 어떤 장을 놓은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기분 좋게 응원해, 클릭해, 놀이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는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필터 기능이 있었는데 다음은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저 매크로 같은 게 개입이 돼서 좀 이상한 게 나온 것이죠. 그거는 따지고 보면 다음이 좀 준비가 미흡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은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을 경찰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필터 기능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도적인 요청을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제2의 드루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놀이기구가 멈춰섰어요. 롯데월드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시설을 정비하고 왜 멈췄는지 요인을 찾아내서 다시 이런 사고가 안 발생하면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거는 테러다. 그래서 테러의 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테러를 막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각자가 그 놀이공원에 대해서 이거는 테러의 어떤 숙주다. 이건 국기문란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이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대 그래서 해석이 이거는 과대 해석이 아니라 네. 논평의 가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차이나 게이트다. 댓글 국적 표기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 더불어민주당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협력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국적표기법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의견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표현과 영업의 자유의 침해 영역이 있고 이 말하자면 국적에 대한 대상이 불분명하다라는 점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나가시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 IT 최강국에서 국적 표기제를 한다? 이거 당장 김기현 대표 심정은 알겠으나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건 알겠으나 이거는 국격 실추기 때문에 세계적인 비웃음을 안 살려면 바로 철회하셔야죠.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댓글이나 이러한 의사표시하는데 국적을 표기하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단순한 응원 숫자라고는 하지만 이런 거를 좀 조작하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이것도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 다음에서 이러한 장난 못 치거든요. 그래서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지 괜히 이런 거 무슨 정부가 TF까지 만들어가지고 응원 댓글까지도 정부가 다 일일이 좀 들여다보고 뭔가 잘못됐나 압수하고 수색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서 이런 조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현 정부가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비롯한 이제 중대 사안 여론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에도 중복 투표와 여론 조작에 무방비한 맞아요. 상황 아니냐 좀 돌봐야 이걸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을 다시 뭐 부메랑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당성과 여러 가지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일 벌어지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여론 조작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뭐 공영방송 손보겠다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포털도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극적인 거는 포털의 편집권, 뉴스 편집권을 어떻게 좀 공적인 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을 삼기 위한 하나의 마일리지로 이 사항들을 상당히 좀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공산당이 나는 일이에요. 포털을 어떤 편집권을 국가가 검열하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건 말씀한 대로 중국이나 공산주의 세력에서 하는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세력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왜 본인 스스로가 자인하시려고 그러지?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싫어하죠. 무척 싫어하십니다. 무척 싫어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다. 그런 말씀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서구로 가봅니다. 가장 뜨거운 지역인데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딱 3표가 부족하다라면서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왜 딱 3표입니까? 4표도 아니고 2표도 아니고. 투표장에 나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딱 1표가 부족합니다 하면 뭔가 좀 식상하잖아요. 네. 싹 3표면 아마 가족들 같아요.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투표해달라. 그 3표가 모여서 강석으로 바꿀 수 있다. 보통 뭐 정치를 하는데 선거 캠페인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뭐 딱 1표가 부족하다 이건 많이 썼기 때문에 3표를 좀 가족 단위로 와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 그런 얘기신 같은데요. 네. 강서가 이제 보궐선거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좀 강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 그다음에 답답함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일찍 열렸거든요. 총선보다. 그래서 저는 투표장에 나와서 마구 찍어댈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선거를 했었어요. 민주당의 문학진, 한나라당의 박혁규 의원. 하남 아닙니까? 광주. 하남. 경기도 광주. 광주네. 네.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학진 후보가 딱 3표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문세표거든요. 그 다음부터 정치권에서는 이게 하나의 규정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3표가 부족합니다. 3표 부족하니까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억납니다. 문세표 이야기도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거를 좀 생각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장 소장님, 그 강서구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는 게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가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 유권자 만나는 모습은 그렇게 썩 선거에 긍정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지지층은 이미 결집될 대로 결집되어 있고 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고 분노가 많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야 윤석열 정권 싫은데 민주당 지지하려고 딱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있어가지고 아닌 것 같아라고 고개를 다시 돌렸는데 거기 자리에 가서 또 이재명 당대표가 얼굴을 내보인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안 나가셔도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단식 후유증도 있으신데 굳이 나가지 마시고요. 선거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완화해서 표현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생각보다 더 큰 표 차이로 이번 선거에서 좀 지게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디 그전에 판세 여쭤보니까 자 장성철 소장님은 강서구 판세가 민주당에 좀 우세한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뻔한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송으로 다 들으니까 만약에 진경훈 후보가 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게 만약이라 하더라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치라는 그냥 상식선에서 1+1은 2라는 부분들은 상식이잖아요.
이런 김태우 후보의 이런 출마, 기괴한 출마. 그다음에 뭐 지금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무능력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좀 포갑적인 답답함,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다 요인들이 민주당에게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진기훈 후보가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유 교만해. 진다면 아유 오만해라. 오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아주 합리적인 판단인데 진다면 이거는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여러 정치학자들이 선거는 알 수 없는 분석을 거니까요. 하겠죠. 근데 선거는 알 수 없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절대 고개 쳐들면 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냥 솔직 담백하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김태우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질 수 없다. 져서도 안 된다. 이거는 강서구민의 자존심도 그렇지만 이 정치사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이 이 상식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들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태우 후보라서 절대적으로 이긴다가 아니라 이겨야 하고 이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장 소장님 하실 말씀 하시고 이것도 함께 좀 의견을 주시면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사실상 강서구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강서의 샤이 보수가 결집 중이다. 이건 어떤 근거와 배경이 있는 겁니까? 샤이 보수가 결집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바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태우 후보가 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동료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거의 그 변수는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구도가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정책이 어떠냐, 이걸 놓고 우리가 선거 판세를 쭉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예상해보는데 출마의 명분부터 김태우 후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본인이 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강서구청장직을 잃었는데 사면 복권 받아서 또 나온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지만 아무리 좀 너그럽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좀 이거는 명분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출마의 명분부터 상당히 훼손당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출발부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김성태 이 전 의원이 샤이 보수 이야기를 한 건 좀 희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거기다 대고 그러면은 뭐 여론조사대로 우리가 좀 불리한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 여론조사에서 답변하지 않는 그런 샤이 보수들 대규모로 투표장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독려한 것이다. 여론 조작이겠죠. 네. 여러분들은 응원 클릭처럼 보니까 또 그거 매크로로 돌려서 잘못 나온 거다. 또 그래 주장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하고 싶은데 자, 마곡지구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판세로 인식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도와줘. 이준석 전 대표 좀 젊은 세대 좀 끌고 와.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배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전혀 저쪽에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물어봐요. 네, 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진영의 플랫폼에서 강치 정치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미 낙인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도운다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판세에?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지만 변화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구축해놨던 20, 30대 지지층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미련이 있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싫은 사람은 꼴도 안 보잖아요. 야당 대표 안 보는 거 보면 윤석 대표, 윤승민 전 대표하고도 다시는 겸상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선거는 저도 내가 싫은 사람하는 건 절대 손 내밀지 않는다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봐서는 절대 손잡거나 그럴 일은 없다. 선거는 저도 내가 싫은 사람은 안 본다. 또 청년층을 대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해찬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면 항상 재미있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LG 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왜 이렇게 증시도 안 좋고 경제 걱정도 많이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미국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예,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케빈 메카시 의장이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즉 정치적 혼란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경로를 통해서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미국 정도 되는 나라면 사실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그 뒤처리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나라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고 뭐 혼란이 생기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오히려 리스크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달러를 더 사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좀 피해를 입게 되죠. 원화도 약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판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우리의 어떤 기대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작할 때 좀 빠지더니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 일단 이제 미국 정치 상황부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또 국경 강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초유의 사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는데 자 셧다운 이제 위기를 넘기는 거 연방정부 업무 정지죠. 이걸 넘기는 건 주요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해소된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케빈 메카시 의장을 해임할 때 공화당에서 내세웠던 게 마치 야합을 해준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의 의장이 야합을 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합의도 45일짜리 합의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큰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마치 그 공화당 내에서 약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카시 의장도 사실 친 트럼프 계열이고 뭐 트럼프의 호위무사다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해임을 주도한 맷 게이츠 의원은 더 강경한 초강경이죠. 이라고 분리될 정도로 즉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여러 충격들을 고스란히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 충성 경쟁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도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경제 이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4%대 4.8%를 넘어서면서 이제 급등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가 고금리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9월 FOMC 이후에 뭐 이제 금리 완화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자, 고금리가 길어지면 미국 경제에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금리가 우리가 이제 고금리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 이유가 지난 한 20-30년을 돌이켜 보면은 미국 금리는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물론 중간중간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쫙 올리기도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잡혔다라고 생각되면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럼 다시 또 한 1-2%대로 쭉 내려오는 즉 그래도 그러니까 바닥을 한 1-2%대로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인식들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금리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을 이제 사고 파는 거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돈을 더 풀어야겠다라는 입장과 돈을 더 이제 빨아들여야 즉 긴축을 해야겠다는 입장 사이에서 지금 미 연준이 보여주는 스탠스는 이게 좀 긴축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이 계속 앞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구나라는 생각들이 커지면서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도 많이 안 내려가겠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장기화 내지는 구조적인 이 변화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의 비효율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한 세대 동안 즉 한 20-30년 동안 세계 경제가 금리 낮고 물가 낮고 성장 안정적으로 하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자유로운 개방, 경쟁, 소위 말해 자유무역 체제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걸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 이게 완전 경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양극화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더 좀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계속 결과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이제 정치가 나서서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갈등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미국 사회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것이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았지만 그 와중에 누적된 그 양극화에 따른 반발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표를 얻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차라리 효율화보다는 좀 더 평평한 세상으로 가는 걸 더 원한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진 거죠. 이러다 보면 경제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금리도 낮아지고 물가도 내려가고 또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상당 부분 이런 비효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 물가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물가가 안 내려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가 앞으로 덜 내려가겠구나라는 이 인식이 커지면 결국 고금리는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금리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기회비용인 셈이니까 그렇죠. 예,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내가 이거를 물건을 살 때 혹은 투자를 할 때 이걸 하지 않고 내가 만약 은행에 넣는다든지 혹은 채권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득보다 더 큰가 작은가를 판단할 텐데 결국은 경제를 자꾸만 위축시키는 이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저하고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김 박사님 예측이 맞아요. 그때 우리 시간에 상저하고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하고라는 것이 기대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우선 걱정이 되는 게 환율입니다. 자, 이 강달러 현상이 나오면서 정시는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또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1,400원대까지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는 IMF 외환위기 때 이 환율 올라가는 거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또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뭐 원화만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엔화도 그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여러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제 달러만의 나홀로 강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를 예를 들어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위기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한 번 위기를 겪으면 같은 위기는 다시 안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포가 있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도 많이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처럼 그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이렇게 달러가 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환율이 안정적일 때에 비해서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에 빚을 많이 진 사람, 채무를 많이 가진 사람은 환율이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 될수록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이면 더 유리할 테고요. 그렇게 서로 입장들이 다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그래도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그걸 예측을 해서 뭐 보험도 들고 여러 해칭 전략도 세우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선이 생기고 이런 마치 우리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역시 경제 활동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로 골고루 좀 뿌려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좀 내려갈 기미를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하나의 경로가 막히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수출이 조금 이제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외에는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크게 나아지기는 어렵고
그나마 경기가 괜찮다고 하는 미국도 자세히 뜯어보면 상품 소비로 경제가 화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로 서비스 소비입니다. TV라든지 뭐 컨텐츠 소비 이런 것들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이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제품 소비도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 미국보다는 다른 신흥국들에서 빨리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하고 우리 또 한은의 또 기준금리 차이도 상당히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금리 또 증시 산업 등의 좀 시장 안정화 조치에 취한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조치가 마련되면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될 텐데 이 조치가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경기가 하락하는 거를 방지하는 조치들인지 아니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들인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그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혜택 을 주겠죠. 그리고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줄 건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부보다는 참 정치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부는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당을 선택하고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이제 위탁받아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정치권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서로 견제도 하지만 협상도 하고 균형도 유지하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특히 지금 정부가 자칫하면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위주로 나설 가능성이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지금 금리가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도 금리를 내렸다가는 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 경기 부양 쪽에 자꾸 이제 방점을 찍게 되면 네. 그거는 마치 금리를 내리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할 때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게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지를 네. 좀 정치권이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마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또 국가부채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IMF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GDP 대비 민간 부채는 281.7%, 가계부채는 108.1%로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는데 자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 이건 시간이 한 1분 정도 좀 안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참 방안을 찾기 어렵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사실 부채 규모 자체는 커지는 게 뭐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GDP 대비 비중으로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지금 보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생계비 대출 이 부분이 네. 커지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금융시장에다가만 온전히 맡길 건지 아니면 차라리 정부가 뭐 재정이라든지 복지 정책 같은 걸 이용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꾸 부채를 더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한계의 기업들이 꽤 많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경제입니다.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권 소식도 참 많고 경제는 여러모로 또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걱정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또 시작을 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